네. 이제 제가 가져온 논문은 이제 2018년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어, 이제 의식적 레포트의 스레숄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이고요. 그 글로벌 뉴러널 워크스페이스 티오리에서 많이 착안을 하고 이 저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그쪽 이론의 그 거두인 스타니슬라스 드한입니다. 그래서 뭐 주저자는 아닌데 이제 이분이 참여를 해서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 티오리가 실제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가, 그거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서 GNWT 검색하면 이 논문 그림이 맨날 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그 여러 가지 컨셉이 새로 등장한 게 많아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이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논문의 제일 큰 질문은 이제 왜 어떤 자극은 의식적으로 지각되고 또 어떤 자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80년대, 70년대부터 사람들이 의식을 연구를 하면서 어 70년대 아니지만 80년대 이후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많이 썼던 패러다임이 이제 크리스토프 코우도 그렇고 프랜시스 크릭도 그렇고 시각 연구를 주로 했는데 그 시각 연구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의식적 지각이 있고 무의식적 지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미한 자극, near threshold stimulu스를 주면 어떨 때는 지각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서블리미널하게 그 지각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차이를 일으키는가 이제 그 코흐나 크릭이 제일 많이 던졌던 질문은 그러면 V1은 예를 들어 뭐 시각 피질에서 좀 낮은 단계의 부위들은 그 같은 자극을 주어지면 똑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뭐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거는 의식에 관여를 안 한다고 보고 그러면 정말 의식에 관여하는 어떤 상위 단계의 영역이 있는가? 그게 이제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라고 해서 NCC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NCC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사실상 좀 뭐 유야무야 실패한 것 같고 그런 단일 부위는 없다.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적 현상일 텐데 뇌 내에서 그 뇌 반응이 이제 어, 뇌 어떤 일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전역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으로 인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결정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이론 중 하나가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 티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블리미널한 자극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식적 자각을 못했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것들이 무의식적인 뇌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많은 지각적 내용물들이 이제 어떤 것들은 의식에 도달하고 어떤 것들은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대한 되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그 의식과학 30년사 이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발표했던 슬라이드 중에 좀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를 개괄을 약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그 전역 작업 공간 이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글로벌 혹은 광역이라고도 하는데 광역은 그냥 좀 넓다는 뜻이고 전역은 전체를 포괄한다는 뜻이 있어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전역이 더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넓다는 말이 아니라 뇌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그 글로벌하게 만들어지는 작업 공간 쉽게 말하면 이제 컴퓨터 데스크탑 같은 거죠. 이제 어떤 내용물이 공유될 수 있는 이제 그 토대가 되는 공간이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버나르 발스라는 그 심리학자가 1980년대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 작업 공간이란 거는 여러 모듈이 모여서 통합적인 프로세스를 가능케 하는 어떤 그 공유 공간, 드랍박스 공유 폴더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 이, 이런 공유 폴더가 있는 작업 공간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기능을 잘 수행하더라.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죠. 일일이 연결된 것보다 공유되는 폴더가 있으면 이제 그 어떤 협업이 일어나기 훨씬 쉬울 테니까. 그래서 우리 의식의 특질 중 하나는 뇌는 엄청나게 무의식적이고 분산적이고 병렬적인데 의식은 연속적이고 통합적이고 또 내용물이 하나인 대부분의 경우 내용물이 하나인 의식이 두 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런 의식의 흐름이란 게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뇌에도 존재할 것 같다. 인공지능 모델에서 처음 시작된 개념이지만 뇌에도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그 개념이 처음 버널 발세에서 제시가 됐고, 음,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게 실제 뇌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가를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이라 해서 글로벌 뉴로널 워크스페이스 디오리라고 GNWT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거는 GWT라고 많이 얘기하고 이거는 GNWT라고 해서 GWT에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공간이란 게 뭘로 이루어져 있냐 했을 때 이제 신경 작업 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뇌의 그 어떤 무의식적 모듈에서 이제 그 정보가 뇌 전반에 방송되는 브로드캐스트 되는 방식이 이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여러 그 좀 고위에 있는 영역들의 느슨한 연결망 이게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 혹은 허브라고 부르는데 이 허브 에리아들의 정보가 전달됐을 때 이제 이 뇌 전반에 있는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에 이 정보가 공유가 되어서 나머지 영역들로도 이제 브로드캐스트가 된다. 좀 더 이제 신경학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모델인 거죠. 여기서 제일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이그니션이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점화, 이제 불을 붙인다 이런 건데, 어, 이 작업 공간의 핵심은 이제 음, 이 로컬 프로세서들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보 처리 내용물이 이제 어떤 그 중요도 혹은 이제 이것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이 그냥 뭐라 그래 리니얼하게 선형적으로 예를 들어 1만큼 중요하다 하면 1만큼 방송되고 2만큼 중요하다 하면 2만큼 방송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스레셔를 딱 넘으면 그게 그냥 확 방송되는 이제 마치 불이 붙듯이 불이 뭐 붙으면 다 붙지 약간만 붙하고 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불이 꺼질 거면 꺼지고 불이 날 거면 나지. 이제 어떤 그런 비선형적인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좀 약한 자극일 때는 이제 아예 방송이 되지 않다가 중요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그냥 이건 비유적인 건데 이제 확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예를 들어 우리의 삶도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일거수일투족을 한다고 뭐 다른 방송국에 방송이 되고 이러진 않을 텐데 근데 제가 뭔가 엄청나게 특이한 일을 하면 방송이 확 되겠죠. 그러니까 방송이 되냐 안 되냐의 어떤 바이너리한 그게 있는 거고 제가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까지 이상한 짓을 하지 않고는 방송이 되지 않을 텐데 뭔가 이상한 뭐 정말 잘 되거나 뭐 못 되거나 하면 방송을 타겠죠. 그 방송을 타는 것이 점화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뇌에서 어떤
그 정보 처리물이 이그니션이 돼서 방송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했던 게 이 논문의 그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GNWT 검색하면 늘 나오고 이 논문에서 좀 유래된 사진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자극을 보면 그게 피드 포워드 방식으로 이제 비주얼에서 뇌 앞쪽으로 흘러가는데 의식이 된다는 것은 그 앞쪽으로 흘러간 내용물들이 다시 레시프로컬하게 피드백 자극을 이제 보낼 정도의 강도가 되어서 프론탈이 액티베이트 되었을 때 이제 뇌 전반적으로 정보가 상방향, 하방향 다 공유되는 그런 상태가 글로벌 뉴럴 워크스페이스가 액티베이트 된 거고 그때 지각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그런가 이거를 좀 보여주는 이 논문이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 GNWT와 토노니의 IIT가 지금 계속 어드버서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둘 중에 뭐가 맞는가? 네, 템플턴 재단이라는 데서 돈을 많이 기부를 해가지고 이 둘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GNWT는 뇌 앞쪽 프론탈 콜텍스가 중요하다라는 게 좀 골자고 IIT는 포스테리얼 이제 뇌 좀 뒷부분이 어떤 감각 내용물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감각 정보가 어디에 더 잘 반영되는가를 가지고 좀 그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여기도 그림에도 그려다시피 초록색이 GNWT에서 중요한 부위들인데 꼭 앞쪽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에도 허브들이 있어서 이 그림에서도 뒤쪽에도 허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GNWT는 무조건 프론탈이다. 이거는 저는 좀 잘못된 이해라고 생각하고 어, 설령 뒷부분이 중요한 걸로 나오더라도 GNWT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에 허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앞쪽이 중요하다면 그건 IIT가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쪽이 중요하다고 해서 IIT가 맞다. GNW는 틀렸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더더욱 앞과 뒤의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정말 GNWT가 좀 더 힘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의 실험이 그걸 잘 반영하는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어쨌든 이런 대립 관계가 있다는 그 그런 배경 지식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제가 그렸었는데 오늘도 이 GNWT 발표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요 도식이 되게 합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좀 들고 와봤는데 이제 여러 의식 이론이 있잖아요. Higher Order Theory, Global Workspace, IIT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들이 의식의 혹은 그 정신 기능의 어떤 여러 층위 중 하나를 잘 설명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어리는 이 1차 기능이 어떻게 융합돼서 이제 계획되고 주의를 가하고 기억이 되고 어떤 뇌 전체에 방송이 되는가를 되게 잘 설명해 주는데 IIT는 그 감각물 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퀄리아 스페이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점에서 어떤 기초적인 지각물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고, 또 하이어더 티어리, 메타코그니션 이론들은 언어나 자아를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런 그 층위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것마다 그 최적의 이론이 있고, 그거를 또 통합해 주는 게 더 나아가자면 뭐 프린스턴의 자유에너지 이론이나 뭐 프리딕티브 코딩이나 여러 가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여러 층위를 아우르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의식 이론의 큰 틀이고요. 그래서 이 중에 뭘 고른다는 게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각자 다 설명력이 강한 분야가 있어가지고, 또 서로 무조건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좀 통합적인 이해가 의식에서는 특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잡설이 길었는데, 이제 논문을 좀, 저 혹시 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예, 그 짧은 질문입니다. 그 예. 저도 지난번에 그 장현 선생님 그 뇌신경철학 연구에 오셔가지고 발표하실 때 저 도식 보고서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예쁜 도식이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가 혹시 그 뭐 어떤 이런 식으로 되게 층위로 나눠가지고 각자의 이제 영역이 있는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혹시 다른 레퍼런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설명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큰 그림이 중요하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져갈 건가가 그 이제 저널 클럽에서 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논문 하나하나 뭐 피겨 뜯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건져갈 게 뭔가, 논문에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뭔가, 이거 하나만 잘 해도 사실 성공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그니션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하면 이 논문은 충분히 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뉴럴 스페이스 디어리 제가 아까 계속 설명했고 이그니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제 이그니션이란 건 그 짧은 인포메이션이 sustained and broadcast 될 수 있도록 뇌 전반에 퍼지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선형적 이벤트다 이렇게 논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비선형적이란 건 뭐냐 이제 신경세포의 활동 우리가 뭐 액션 포텐셜 이런 건 익숙하실 텐데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제 스레숄드 전에 그러니까 역치에 도달하기 전에는 자극이 뭐 예를 들어 100%, 200%, 300% 세기로 도착하면 그러면 한 배, 두 배, 세 배만큼 이 막전이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네 배가 됐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첫 번째 자극에 네 배가 됐으면 스레숄드에 딱 도달하면 그러면 뭐 400%가 아니라 이거는 뭐 몇천 퍼센트 되는 그 신호가 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받은 인풋에 대비 인풋이 n 배가 되면 아웃풋도 n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뭐 n의 제곱배가 된다든지 이제 어 선형적이지 않은 그 반응을 보이는 게 이제 비선형적인 어떤 동력학적 시스템이라고 고를 수 있고 이거는 신경세포 레벨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제 우리 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제 피드 포워드 인터랙션은 늘 일어나는데 인터랙션 프로퍼게이션 늘 일어나는데 얘가 어떤 스레숄드에 딱 도달하면 이그니션이 일어나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가 활성화돼서 이제 좀 상위의 층위에 있는 영역들이 어 이제 피드백 인포메이션을 확 준다라는 이제 어떤 제안인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 불이 나듯이 불이 나서 그냥 뭐 담뱃불이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온 산을 태우듯이 이제 sustained and broadcasted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그니션의 요 스레숄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이그니션에 필요한 신경 활동은 어떤 건가? 그게 이 논문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시그널 디텍션 디오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요새 좀 이걸 쓰고 있어가지고 마침 좀 운이 좋게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그널 디텍션 디오리는 되게 옛날부터 그 심리학이나 행동과학 쪽에서 써오던 이론인데요. 우리의 행동을 이제 마치 화재 경보기처럼 변환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화재 경보기를 생각해보면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시그널, 노이즈 이렇게 했는데 시그널은 불이 난 거고 노이즈는 불이 안 난 거예요. 근데 yes는 이제 알람이 울린 거고 no는 알람이 안 울린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불도 안 났고 알림도 안 울릴 겁니다. 그래서 correct rejection이에요. 그리고 잘 작동하는 화재 경보기는 불이 나면 울리겠죠. 그러면 hit입니다. 근데 몇몇 건물들은 불이 안 났는데도 가끔씩 이제 화재 경보기 울려서 대피하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false alarm이라고 불러요. 노이즈인데 yes라고 반응을 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불이 났는데도 경보기가 고장이 나서 혹은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미스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간단하게 환원을 해서 어떤 바이너리 프리딕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요거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환원을 우리가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 지금 요 오른쪽 그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 레이턴 스트렝스 요거는 이제 어떤 신호의 강도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화재 경보기로 따지면 뭐 어떤 먼지 분자 개수? 분자가 아니죠. 먼지의 개수, 농도 이런 거라고 보면 불이 났을 때는 진한 회색인데 불이 났을 경우 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뗄 겁니다. 불이 났을 때 가능한 먼지 농도 그리고 불이 안 났을 때 또 먼지 농도의 분포가 있겠죠. 평상시 먼지 농도 분포.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오버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만큼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고등어를 굽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해서 그 미세먼지 개수가 많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화재 경보기가 해야 하는 일은 어디에 이 스레시홀드를 주고 요 이상이면 불이 난 걸로 우리가 판단할 건가? 이게 어떤 리스폰스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 또 팩터는 불이 났을 때랑 안 났을 때 실제로 그 먼지 농도의 분포가 어떻게 다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근처, 고등어 구이집 근처에서는 불이 안 났는데도 평상시에 농도가 높겠죠. 근데 그냥 가정집이라 하면 불이 났을 때의 농도 분포랑 불이 안 났을 때 농도 분포가 엄청 멀겠죠.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구별이 되게 쉬울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알람 시스템의 성능은 두 가지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이 노이즈랑 시그널의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여기서 D 프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구별하기 쉬운 신호들이 있는 거죠. 혹은 이 화재 경보기의 성능이 좋아서 단순히 먼지로 하는 게 아니라 먼지 플러스 온도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노이즈랑 시그널이 확 멀어지겠죠. 그게 좋은 시그널 디텍션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알람이 울리는 어떤 스레시홀드를 또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높아져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뭐 유아시설이다. 그러면 뭐 좀 더 불이 절대 나면 안 되니까 이런 미스가 절대 생기면 안 되니까 이 알람이 자주 울리는 한이 있더라도 폴스 알람이 자주 생겨서 그런 한이 있더라도 좀 유연이 아니라 좀 그 넉넉하게 이 트레셔홀드를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알람이 절대 울리면 안 되는 폴스 알람이 울리면 안 되고 좀 미스가 날 걸 각오하더라도 폴스 알람이 안 일어나도록 크라이테리언을 오른쪽으로도 옮기면 그러면 폴스 알람은 절대 안 일어나지만 그 시그널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양방향으로 우리 시그널 디텍션의 그 성능을 혹은 속성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 알람 시스템의 D 프라임 그 센시티비티와 스레시홀드 뭐 리스폰스 바이어스라고도 하고 뭐 크라이테리언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얼마나 보수적인가 그 알람 울리는 정도가 보수적인가의 두 가지 속성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이 시그널 디텍션 티어리고
자세한 수식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 비율을 가지고 두 가지 팩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좀 핵심. 다들 이해가 되셨는지. 네. 그래서 이제 실험 디자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원숭이로 훈련했고요. 레서스 먼키로 했고 어, 멀티 유닛 어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요새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뉴럴링크도 그렇고 전극을 심잖아요. 전극을 심어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자극을 읽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정확히 이렇게 생긴 건 아니겠지만 여러 영역에서 이제 뇌 활동을 읽을 수 있도록 멀티 유닛 어레이라는 거를 이 논문에서 썼고 어, 이 뇌 부위 중에 시각 피질의 중심인 V1, V4 그리고 아까 말한 뇌 앞부분이라고 프론탈 영역 중에 이제 어, 어떤 태스크를 우리가 수행할 때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진 돌소레터럴 프리프론탈 콜텍스를 그, 이, 어떤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DLPFC가 의식에 관여한다 이러면 어, IIT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DLPFC는 그냥 뭐 계획하는 부위지 뭐 의식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GNWT 사람들한테 물으면 뭐 DLPFC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프론탈 쪽이 의식에 관여하는가가 좀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측정한 게 좀 저는 의미 있는 이 실험의 설계라고 봤고 이제 신경 활동을 측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희미한 자극을 보여주고 그때 이제 인식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못하는 경우에 그러면 비주얼 하이라키 중 어디에서 그 신호가 사라지는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레숄드를 관장하는 메커니즘이 뭔가? 왜 스레숄드가 변동하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태스크를 했냐면 이제 간단한데 이제 픽세이션 시선 고정을 하고 있다가 절반의 빈도로 50%의 빈도로 우리가 특정하고 있는 뉴런, 측정하고 있는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 이제 시각은 리셉티브 필드라는 게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50ms 동안 동그라미 자극, 회색 자극을 보여줘요. 그게 나타났다고 하면 이제 시선을 옮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리젝션 닷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러면 회색 자극이 안 보여줬는데도 생긴 것 같은데 해서 이렇게 시선을 옮길 수도 있고 회색이 반짝거렸는데도 못 봐서 리젝트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원숭이의 뇌를 화재 경보기로 쓰는 겁니다. 화재가 이제 회색 자극이 나타나면 이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이제 원숭이가 계속 이제 디텍션을 하고 그걸 리포트를 하는 거죠. 그 와중에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 하나 드려도 예, 될까요? 예, 예. 원숭이 시선을 저렇게 옮기는 거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가능합니다. 저도 원숭이를 해본 적 없어서 근데 저도 그냥 들은 건데 이제 원숭이한테는 버벌이 설명이 안 되니까 어 일단 고정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요 주황색 단만 봐도 이제 먹을 걸 주고 그래서 이걸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가는 거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 규칙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네. 처음에 그냥 이렇게 주면 모르죠. 음, 그냥 아무렇게나 할 테니까. 그래서 차츰차츰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5마리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훈련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라는 게 이제 이 회색 점이 얼마나 뚜렷한가, 이 배경에 대해서 얼마나 확연하게 보이는가인데, 컨트라스트가 이제 낮아짐에 따라서 이제 그 사카드 이제 시선 움직이는 확률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80%, 40%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정하고 그걸 기점으로 어려운 태스크, 중간 정도 난이도 태스크, 이지 태스크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해서 그때마다 뇌의 활동이 어떤 게 다른지도 따로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런 연구에서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냥 보통 스레시홀드를 하나로 스레시홀드가 아니라 컨트라스트를 하나로 고정을 하고 있는데 쉬울 때, 안 쉬울 때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따로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이 제일 기초적인 결과인데 이제 일단 빨간색이 컨트라스트가 그 이제 높은 자극, 그러니까 이제 쉬운 자극이죠. 그리고 노란색은 어려운 자극. 그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그 자극이 보여줬을 때랑 그 다음에 신경 활동인데 어, 쉬운 자극에서 당연하지만 이제 그 신경 활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V1에서도 그렇고 V4에서도 그렇고 GLP-FC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구별하기 쉬운 자극이 더 많은 신경 활동을 일으킨다. 이거는 너무 쉬운 결론이고 하나 유의해야 될 하나가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이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본다고 그냥 바로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가야 돼. 그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0.5초 딜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카드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하는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거. 이제 한 요 기간 동안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DLPFC는 흔히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계획하는 부위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태스크 파지티브 브레인 에리어인데 그래서 이게 레포트를 해야 되는 패러다임이니까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눈을 움직이는 거를 내가 계획을 하고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GLPFC의 활성을 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를 하지 않는 노레포트 패러다임을 썼으면 DLPFC가 활성화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요 실험의 한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내가 어떤 자극을 보면 그 프론탈 쪽에도 이 자극의 세기와 유관하게 신경 활동들이 일어난다. 단순히 내가 모터 플래닝에 대한 것만 이제 DLPFC가 반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자극 세기에 대한 평균 자극 세기에 대해서 신경 활동의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추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의 당연한 결과고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hit, miss, correct rejection, false alarm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봤다고 느껴서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는 hit하고 false alarm입니다. false alarm은 신호가 없었음에도 내가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miss랑 correct rejection은 이제 miss는 자극이 나타났는데도 리젝을 하는 거고 correct rejection은 자극이 없어서 리젝을 올바르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반짝이는 그 콘트라스트 자극 자체가 있었으면 그 유언에도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힛, 미스 둘 다 이제 그냥 나머지 두 개에 비해서 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V1이 이제 이 자극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이 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세 가지는 난이도라고 보면 되고 중간 걸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미스가 떴어도 내가 그 자각을 못했어도 원숭이가 이제 이 V1에서는 신호가 있죠. 그 V4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거는 GLPFC에서 뭐 물론 약간 올라가지만 이제 확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어려운 난이도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힛이 미스에 비해서 더 많은 신경 반응을 유도한다라고 제가 쓴 게 이제 그 V1이나 V4에서는 물론 이제 좀 낮긴 하지만 이제 초록색이 빨간색보다 높긴 하지만 빨간색도 뭐 시그니피컨트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쉬운 자극에서 미스 났을 때 어려운 자극에서 힛 했을 때인데 V1 활동만 보면 미스 났을 때가 V1이 더 높거든요. 쉬운 자극에서 미스 났을 때 이 빨간색을 비교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1의 활동은 요만큼임에도 불구하고 미스가 났단 말은 그러면 V1의 활동만으로는 미스가 날지 hit이 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DLPFC 쪽을 보면 hit하고 미스가 뭐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 활동이 시선 옮길 때까지 몇백 미리세컨드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힛이 될지 미스가 될지를 알려주는 요소는 이 DLPFC에서의 확연한 변화다. 그전에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스도 미스가 난 경우에도 V1과 V4에서는 꽤나 활성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거죠. 그 NCC 연구 생각해 보시면 어느쯤에서 이제 어, 의식의 신경상각물이 나타나는가 하는 건데 적어도 V1, V4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DLPFC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폴스 알람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면 그 파란색이 폴스 알람인데요. 자극이 없었어도 이제 보고를 하는 경우에 있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자극 제시하기 전부터도 신경 활동이 좀 높다라는 건데요. 네, 파란색이 나머지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좀 뇌가 원래 좀 활성화가 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뭔가 그 봤다라고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시그널 디텍션 티오리하고 연관을 짓자면 이제 그 이그니션의 그 스레숄드 같은 거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이제 이 논문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 그 다음에 간단한 피겨인데 미스 프랙션이라 해서 그러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미스가 났을 때 대비 신경 활동이랑 hit일 때 신경 활동 대비 그 비율이 어떤가를 따져보면 일단 DLPFC에서는 쉽든 뭐 어렵든 다 낮아요. 그 말은 미스이면 확실히 떨어진다는 거고, 그 활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근데 V1, V4는 물론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높죠. 그, 뭐 50%, 60% 되니까. 미스일 때도 꽤나 로버스트한 신경 활동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말은 V4나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V4는 미스일 때도 거의 100% 가까이 80% 가까이 신호가 유지됐는데 여기서 DLPFC 사이에 어딘가에서 그 자극이 소실이 된 거죠.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주얼 하이어키 내에서 V1, V4보다는 좀 더 간다. 이제 아까 글로벌 뉴럴 억세스 티오리를 따르자면 DLPFC가 활성화돼야지 피드백이 일어나서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난해한 내용인데, 저도 읽으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제, 디테일은 아실 필요 없지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싶어 했는지 좀 개념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제 어, 이 초록색 박스를 먼저 보시면 일단 AU ROC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그널 디텍션 티어리랑 좀 또 별개 개념인데 이거는 머신러닝 이런 쪽에서 AUC라고 해서 AUROC, AUC라고 해서 어떤 그 모델의 성능을 재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예시를 들면 제일 좋을까? 어, 뭐 예를 들어서 키하고 키하고 어, 성별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어떤 반에 학생들의 키를 다 알아요. 그러면 그리고 그 키를 가지고 성별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래? 그러면 150cm 이상은 다 남자라고 쳐. 150 이하는 여자라고 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 151, 152 이렇게 스레시홀드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 나중 극단적인 경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100cm 이하는 다 여자라고 쳐. 100cm 이상은 다 남자라고 쳐. 그러면 다 그냥 남자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그 정보도 못 가려낸 거고 아니면 뭐 250cm 이상이면 남자라고 쳐. 이러면 아무도 남자로 판단되지 않겠죠. 거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스레시홀드를 쫙 바꿔가면서 어떤 최적의 스레시홀드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우리 여자가 보통 160, 뭐 5, 남자가 100, 175 이러니까 한 170점을 끊으면 그러면 키를 가지고 최대한 잘 예측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키라는 것이 성별에 대한 모델로서 얼마나 훌륭한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가는 그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를 쫙 바꿔가면서 그때마다 얼마나 성능이 좋은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 ROC 커브라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스레시홀드를 뭐 250cm에 잡았어. 그러면 트루 파스티브도 제로고, 폴스 파스티브도 제로예요. 그러면, 근데, 그리고 반대로 뭐 예를 들어 100cm에 잡았다. 그러면 뭐 다 남자라고 칠 거고 하니까 트루 파스티브도 1이고, 폴스 파스티브, 여자인데 남자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1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비율들이 있다는 거죠. 여자를 여자로 잘 구별하는 경우, 남자를 남자로 잘 구별하는 경우가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은 이 아래의 면적을 area under the curve를 가지고 1에 가까우면 perfect classifier. 예를 들어서 어, 같은 그걸 해보면 염색체 개수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그 퍼펙트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뭐 다른 걸로 하면 이제 좀 성능이 낮은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별이랑 아예 관계없는 뭐 예를 들어 뭐 태어난 날 뭐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잡든 0.5라는 area under the curve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0.5가 아닐수록 AUC가 0.5가 아닐수록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AUC를 보면, 그러니까 유의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록색은 뭐냐면, 어, 이 자극 제시 직전의 신경 활동, 이 MUA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극 제시 300ms 직전까지의 신경 활동이 얼마나 활발했나를 가지고 이 트라이얼이 씬인지 미스일지, hit인지 미스일지를 알 수 있을까? 추측할 수 있을까?를 해보면 AUC가 뭐 별로 안 좋아요. 근데 CP라고 해서 이거 그 어떤 프로버빌리티, 찬스 프로버빌리티였나?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시점의 신경 활동으로 해보면 이게 성능이 꽤 높아요. 그래서 근데 유의해야 될 건 자극이 제시됐을 때는 이거는 아직 자극이 그 들어오기 전
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닙니다. 요 시점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 회색 시점에서의 신경활동을 보면 사실 뭐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 요게 까만색이 지금 요걸 잘 보여주는 거고, 초록색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요거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뭐 약간 성능이 뭐 조금은 있지만 특히 DLPFC에서는 좋죠. 요 초록색이 초록색 중에 빗금친 게 false alarm이랑 correct rejection을 구별하는 건데 요거는 꽤 잘 괜찮죠. 요 지금 요 차이처럼 요때 correct reaction 그러니까 false alarm이 일어날 초록 파란색의 커브 양상을 보면 이게 correct rejection이 될지 false alarm이 일어날지 꽤 잘 예측을 할 수 있다. 0.6 정도면 뭐 그냥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반대로 동공 크기랑 반대로는 아니고 그 추가적으로 이 퓨필 사이즈의 변화량 미분값이랑 그리고 LFP라고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 해서 그 우리가 뇌파 재듯이 뇌파 알파파 델타파 감마파 이런 거 재듯이 그 전극을 심어 놓고도 그런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는 걸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신경 활동의 어떤 그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얘도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 감마, 로우 감마라고 뭐 주파수 대역 나누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의 정보 AUC가 뭐 0.5는 아니니까 아예 랜덤은 아니란 소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어 이거는 이제 리액션까지 걸린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합쳐서 선형적으로 결합을 해서 힛 미스를 예측하도록 이 튜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요소들을 합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얘네들을 선형적으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 hit일지 미스일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더니 AUC가 한 0.6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각각은 정보가 흩어져 있는데 뭐 성별을 알기 위해서 뭐 키, 뭐 주민번호 앞자리 뭐 여러 가지 막 조금씩 나열된 정보 흩어진 정보들을 모았더니 그러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더라. hit인지 미스인지 확실히 알 수 있더라는 거고요. 확실히란 게 0.6이지만 어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J라고 불렀는데 J가 낮을 때랑 높을 때랑 신경 활동을 비교를 해보면 낮을 때 기본적인 활성이 좀 낮고 그치만 V1, V4는 별 차이가 없는데 DLPFC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르게 한 게 이거는 지금 아까 J라는 거는 힛 미스를 잘 구별하도록 훈련을 시킨 건데 이번에는 false alarm이랑 correct rejection을 예측하도록 훈련을 시켰더니 이때는 어, 요 DLPFC에서 요 이전 활동이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요 그 이전 활동 값이 그 이 B라는 게 false alarm이 될지 correct rejection이 될지인데 그 이 스레숄드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힛 미스랑 false 모두 최적화를 하면 그러면 요거는 센시티비티를 보는 게 되는데 지금 하이 B라는 거는 이제 하이 B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 설명에서 이제 B가 높다는 거는 좀 더 알람이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레숄드가 왼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뇌가 자극이 없었음에도
나 본 것 같아 라고 좀 리버럴하게 반응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게 이제 GNWT의 개념과 합쳐서 생각해보면 이그니션에 해당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그니션이 일어나기 전의 전반적 뇌 활동 그리고 뭐 이 동공 크기를 왜 보냐면 동공 크기가 전반적인 어라우절 레벨 이런 거뭐그 뉴로모듈레이트의 수치 이런 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여해서 이 이그니션이 일어날지 안 할지 스레시홀드를 결정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최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는 왜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리뷰어가 시킨 것 같아요. 이제 자극을 직접 그러니까 뭐 원숭이가 그냥 뭐 잘 훈련 안 된 걸 수도 있지 않냐. 그냥 V1에 직접 쏴봐라. 그 전기 자극을 줘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지 해봐라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태스크를 했는데 이제 V1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면 포스핀이라 해서 그 섬광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 섬광이 있었으면 사카드를 하고 아니었으면 리젝션을 하는 건데 그것도 똑같이 이런 에큐러시 프로파일을 보이고 주입된 커런트 비해서 이제 V4가 여러 가지 그 활성 패턴을 나타내는데 자극이 강할수록 V4도 활성도가 커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V4에서 힛 트라이얼일 때 실제 자극이 있었고 사카드가 일어났을 때의 미스에 비해서 V4에서 더 큰 활성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어, 지금 오른쪽에 빨간색을 보시면 미스인데도 어, 이 쉬운 자극인 거죠. 미스인데도 빨간색이 꽤 높아요. 심지어 로우일 때, C인일 때보다 더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 V4를 가지고 이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그러니까 그 자극이 경험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게 V4로 이제 의식적 경험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를 이제 그냥 태스크가 아니라 이런 그 매니플레이션 하는 실험으로도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리뷰어가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GNWT랑 이제 통합을 해서 시뮬레이션도 이 사람들이 돌려봤는데 LG에는 이제 망막에 있는 외측 슬상체라고 하는 부위고 여기가 망막 이전엔 망막이고요. 망막에서 LGN 시상에 LGN으로 와서 V1, V4, 파리에탈 콜텍스, 프론탈 콜텍스까지 쭉 피드 포워드가 있고 셀프 커넥션도 있고 피드백이 있어요. 이런 모델을 세워놓고 이제 요런 모델 하에서 그 셀프 뭐 커넥션의 세기, 뭐 피드 포워드의 세기 이런 것들을 튜닝을 해서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요런 프로파일을 재현할 수 있을까를 해본 건데 신기하게도 V1, V4 프론탈에서의 양상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봤던 앞에서 실험 결과 지금 요 양상을 거의 되게 잘 재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일 때는 V1이나 V4에서도 꽤 높고 하지만 프론탈에서는 미스일 때 거의 이 신호가 일어나지 않고 폴스 알람, 코렉트 리젝션, 폴스 알람 히실 때 이그니션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모델로도 실험 결과가 잘 설명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이제 좀 논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컨셔스 액세스 S가 하나 빠졌네요. 컨셔스 액세스에 바틀넥이 있다. 두 가지인데 그 V1, V4 이쪽에서 넘어가면서부터 소멸할 수도 있고 프론탈 콜텍스까지 왔어도 스레시홀드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스가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바틀넥이 있다는 거고 이 후자가 좀 더 중요한 거죠. 이그니션에 대한 거니까. 이그니션이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고차 레벨의 뉴런 활성이 이제 셀프 서스테인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본 거는 기본 뇌 활성이 높으면 이그니션도 쉽게 일어나서 펄스 알람이 많이 뜬다. 그리고 파리에탈 프론탈 커넥션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그니션을 직접 조절할 수 없을까? 이건 이제 제 질문이에요. 어, 이게 이 사람들도 논문에서 기본 뇌 활성 이렇게만 얘기하고 퓨필 뭐 다일레이션 뭐 그러니까 동공 확장 뉴로 모듈레이터 뭐 이런 얘기 논문에서 하긴 했는데 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실험이라서 뭐 자세하게는 얘기 못 드리고 그 울트라사운드 이제 초음파 보통 그 복부 초음파 하잖아요. 그 초음파 장비를 좀 바꾸면 뇌의 깊숙한 곳에 이 초음파가 보이게 해서 그 부위를 켜거나 끌 수 있어요. 그냥 크루드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뉴로 모듈레이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트랜스 크래니얼 뭐 포커스 울트라 사운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시상이라는 게 살라무스라는 부위를 우리가 매니퓰레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좀 켜거나 끄거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그 영역에 따라서 뇌의 좀 프론탈 부분 또 포스테리어한 부분에 시상이란 부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상 피질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살라모 코르티칼 네트워크 이렇게 부르는 게 거의 피질하고 한 놈일 정도로 굉장히 연결이 되네 피질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부위가 이 살라무스라는 부위인데 여기를 자극하면 뭐 의식이 깨기도 하고 뭐 마취되어 있던 쥐가 깨기도 하고 원숭이가 깨기도 하고 하는 실험이 많아서 살라무스라는 것의 중요성이 저희 쪽에서는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얘를 매니플레이트 하면 이그니션을 혹시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 장비를 써서 유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비슷한 태스크를 해서 그 저도 지금 이거 시그널 디텍션 티오리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게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비슷한 실험을 저도 하고 있고 네, 시상을 자극했을 때 이런 게 좀 건드릴까?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NWT가 어떤 식으로 실험적으로 그 증명되고 좀 논증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었던 계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잘 들었습니다. 네. 앞에 슬라이드 네네. 중에서 질문을 하나 하고 네네네.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꺼버렸네요. 뭐 민감도 뭐 이렇게 그래프로 여러 가지 그 실험 결과 중에, 네네. 어, 네, 네, 요거. 네. 여기에서 이 검은 게, 네. 에, 뭐 어떤 걸까요? 검은 거는. 요 까만 거 요거 말씀하신 네, 거예요? 예. 요거 제가 CP가 아, 제가, 초이스 음, 프로버빌리티라고 해서 네, 그 자극이 제시되는 중에 신경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극이 제시될 때 이게 좀 올라가잖아요. 네, 특히 V1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V1은 좀 얼리 프로세스니까 자극이 제시되는 동안에 이미 망막에서 정보가 도달하기 때문에 네, 요걸 가지고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V1이 지금 AUC가 훨씬 높은 게 아니라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그 애초에 도달한 신호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까만색이 이 빛금보다 높잖아요. 요 말은 네. 뭐냐면 애초에 정보가 많이 도달했으면 힛 미스가 잘 힛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애초에 정보가 덜 도달했으면 미스가 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힛 미스는 잘 구별하는데 false alarm이랑 correct rejection은 조금 별 상관이 없다. AUC가 좀 낮죠. 요 말은 뭐냐면 false alarm이 될지 그 correct rejection이 될지는 이 V1에서의
그 유입된 정보량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근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DLPFC에서는 그, 그 신호가 유입된 동안의 활성도를 가지고 꽤 높은 확률로 폴스 알람일지 커렉트 리젝션일지를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정보가 그 이제 유입되는 정보도 있을 거고 걔의 기본적인 활성도 있을 건데 아마 DLPFC 쪽에서는 기본적인 활성이 기본적 활성도가 애초에 좀 높은 상태였으면 그러면 아무 자극이 안 주어졌는데도 이그니션이 일어나 버린다. 그러면 헷갈려서 폴스 알람을 해버리는 거죠.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애매한 자극을 줬을 때 폴스 알람이 일어나는 게 V1하고 V4 이런 그 피드 포워드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DLPFC 이그니션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그 하이어 order 쪽에서의 신경 활동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구별시켜 주는 거죠. 저는 다행히 제가 지금 아까 뭐 체외 진단 그 기기 같은 걸 연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딱 그 체외 진단 기기의 그 성능을 보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체외 진단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을 진단을 하려고 할 때 혈액 속에 있는 어떤 바이오 마커들 그 양을 이제 예를 들면 재가지고 이제 그게 이 질병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판단을 하는데 그 바이오 마커 양이라는 게 그냥 어떤 딱 특정한 농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막 좀 차이가 나고 그렇죠. 또 예, 또 같은 사람이라도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규 분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오버랩 된 거 있잖아요. 네, 꼭 그런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긴 사람들, 왼쪽이 이제 질병이 안 생긴 사람, 여기 시그널이 없는 경우, 그걸 질병이 안 생긴 사람들도 일부는 그 스레시홀드를 넘어가서 폴스 포지티브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저 질병이 생긴 사람, 오른쪽에 시그널이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시레스로도 저렇게 잡으면은 이제 네, 일부 왼쪽 부분은 이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폴스 네가티브 질병이 없는 걸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딱 그 개념인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그게 아까 AUC 커브라는 것도 이제 체외 진단 기관에서 성능을 볼 때 정확도를 볼 때 이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그래프의 그 면적 부분이 이제 그 정확도를 의미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통 50%나 뭐 0.5나 0.6은 거의 그거 이제 성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정도면은. 네, 근데 이제 막 보통 이제 뭐 체외진단 기계들이야 당연히 뭐 이제 이것처럼 이런 것보다 굉장히 샘플도 많이 쓰고 하니까 뭐 보통 0.9, 95% 이상 그런 정확도를 보이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체외진단 기구의 성능인데 여기는 뭐 70%이 정도 나와도 이제 굉장히 예측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0.5나 0.6 이런 건 전혀 예측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거는 어, 제 쪽 분야에서는 이제 네, 네. 별로 의미 그렇죠, 그렇죠. 네. 의미 저도 없고 동의하고 다만 네네 이제 상대량으로 얘네들을 끌어모았을 때 네 네, 뭐가 올라가긴 한다는 거니까 네네 네, 이제 그 말씀하신 지적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 저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예를 들어서 0.5인데 저렇게 0.5나 0.6인데 저렇게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건 아마 이제 특별한 경우를 하나 이제 보여주는 거고 네. 대부분은 아마 저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결과 가지고 뭐 의미 있는 그거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 분야에서는 또 워낙 실험하기 어렵고 샘플 수도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면 저도 생각든 게 이게 B가 특히 이제 바이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그니션의 스레시홀드 같은 느낌인데
그 말씀하신 대로 0.6이라는 거는 나머지 설명되지 않은 팩터가 그만큼 더 있다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긁어 모은 팩터로는 모자란 거죠. 근데 이 실험에서 측정 가능한 팩터가 요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말해주는 어떤 함의점이란 게 뭐 글로벌 액티비티인 거고, 그래서 그게 요만큼은 설명해 준다는 거고, 나머지 프로세스가 훨씬 더 많겠죠. 어, 그 중에 일부, 이그니션의 스레셜드 중 일부 팩터는 설명한 것 같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팩터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하기로는 약간 V1, V4 같은 약간 저차원 위전에서는 약간 그 어떤 자극 자체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점점 고의 그 프론탈 쪽으로 가면서 그게 약간 뭔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 판단하는 의식 쪽으로 그렇게 고의 쪽으로 가서 이제 의식이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여기선 DLPFC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논문만 갖고 지금 DLPFC가 여기 뭔가 어떤 의식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네. 논문을 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2018년 논문이니까 혹시 그 이후에 그 뭔가 V1, V4에서 DLPFC까지 가는 그 경로에서 소실되는 게 어느 단계인지를 더 연구된 게 있나 궁금합니다. 음, 좋은 질문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DLPFC 쪽은 이게 저도 말씀드린 아까 논문의 한계점이라고 얘기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으로 인해서 액티비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을 움직여야지라는 생각과 눈을 움직이는 계획, 그리고 그 수행이 그 DLPFC의 활성을 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지자면 여기서 글로벌 워크스페이스가 있을 때 정확하게는 없지만 요 퍼셉추얼 시스템 요게 V1, V4인 거고 모터 시스템 요게 있죠. 어텐션이랑 모터 시스템 요게 사실 DLPFC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재놓고 글로벌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요렇게 가게 하는 거는 DLPFC 말고 다른 애도 있겠지. 그 태스크 파지티브한 영역을 재면 어떡하냐라는 그 제안 혹은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DLPFC 전에 한 단계 있는 게 MPFC거든요. 미디어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도 불리고 어, 정말 퍼셉션이 방송되는 브로드캐스트 되는 데에 관여하는 것 같다라고 좀 더 추측되는 부위가 MPFC예요. MPFC에서 DLPFC 쪽으로 간다라는 그 연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MPFC도 너무 다양한데 어, MPFC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네네네. 약간 그러면은 뭔가 GWT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 PFC가 없으면은 의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PFC가 없는 정도의 레벨의 동물은 의식이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글로벌 뉴럴 옥시스는 치트키가 있는 게 허브가 아, 여러 가지 있으니까 허브가 근데 인간의 음, 경우에는 프리프론탈이 되게 크다라는 거고 프론탈이 음, 아니더라도 뭐 의식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허브가 있으면, G나 이런 실험들을 해보면 프론탈 쪽이 마취에 더 관여하는 거 맞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이쪽 마취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지고 프론탈 쪽이 더 많이 꺼지고 더 많이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음, 어, 좀
쪽에 더 힘을 싣고 있긴 합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제가 마취의 원리는 잘 모르는데 뭐 그 알기로 뭐 가바 리셉터나 이런 거에 작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딱 프론탈 쪽에 더 작용을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로포폴의 경우 그렇고 어 저희 그룹은 아니고 저희 옆랩에서 한 연구인데 그 프리프론탈 쪽에 콜리너직 애고니스트를 쳐주면 그냥 콜린성 뉴런들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면 카바콜이라는 물질로 그걸 하면 그 쥐가 마취해서 깨요. 나머지가 다 음, 가바로 막 가바에이로 막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어도 이제 막 그 비헤이비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그 말씀하신 뇌는 그냥 뭐 그 마취되면 그냥 뇌가 다 그냥 그 인액티베이트 되고 이니빗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냥 속 편한 이해고 뇌 마취는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뇌가 전반적으로 다운되는 건 맞지만 실제로 그 마취가 되었을 때 더 활성화되는 부위도 있고요. 음, 그 브레인스템 쪽에 그 POA인가 뭐 그런 부위들은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걔네들을 일렉트릭 자극하거나 뭐 옵토제네틱 하면 또 뭐 로스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음, 그래서 이런 프론탈 쪽에 좀 더 마취가 많이 작용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 디프레스 되는 과정은 맞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마취가 될 때 혹은 마취가 깨어날 때 이제 어디부터 뭐 그 회복이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얘기고 내가 의식을 회복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될 때 그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어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뇌가 위치에 따라 좀 다르게 깨거든요. 빨리 깨는 부위도 있고 느리게 깨는 부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깨면 의식이 돌아오더라. 뭐 이런 거를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perturb 하는 도구로서 마취를 쓰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그래도 시간이 지금 1시간 반 했나요? 네, 1시간 반 적당히 됐습니다. 한 것 같네요. 그래서 네, 네, 뭐 어쨌든 이 저널 클럽은 편한 게 이게 한 두세 분만 계셔도 이게 무한하지 않게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고 그래도 늦은 시간까지 거기 11시 반일 텐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아니, 저는 너무 뭐야, 좋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 이 저널 클럽에 참석하기 전에 좀 논문을 봤었는데, 네, 약간 실험 방법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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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찬찬히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약간 이해 못한 많은 부분을 좀 이해해서 저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아유, 네. 당연. 네, 그냥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게 어떤 이런 아까 예측치가 정확성이 좀 적게 나온 게 어쩌, 혹시 원숭이가 아무리 이제 훈련을 시켰다 그러지만은 그게 우리가 훈련된 대로 안 항상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읽으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게 훈련을 했어도 얼마나 이게 그, 릴라이어블하게 수행을 할까. 네, 네, 예, 뭐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까 뭐 원숭이는 네, 그런 원인도 분명히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인간은 뭐 하면서 V1, V4 막 찍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제 fMRI를 최대한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만나 뵌 분들 많아서 저도 활기차게 좀 저는 이제 하루 시작하니까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만나 뵈서 다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